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일곱 번째 이야기, 항우의 권위와 유방의 장괴. 진왕 자영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며 반란군 수장 유방에게 정중히 아뢰었습니다. 진나라는 오래도록 천하 백성을 괴롭혔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으니 그 죄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유방 장군께서 그 죄를 물으시니 진나라 왕에 오른 자로서 무슨 염치로 변명하겠습니까? 이에 기꺼이 백기를 들어 항복합니다. 천하를 도탄에서 구하시고 천하의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며 삼가 진나라의 옥새를 바치나이다. 그러자 유방이 기쁜 얼굴로 옥새를 받았습니다. 진왕 자영은 스스로 죄를 알아 항복했으니 죽이지는 않겠다. 나는 항복한 자는 일절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와 그대의 일가, 친척, 그리고 그대의 신하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 자영은 의롭게 항복한 점을 참작하여 함양성 말궁에 거처하고 여생을 편히 살도록 하라. 이어 유방의 행정 총책인 소하가 함양성 말궁에 딸린 작은 땅과 자영을 보필할 신하 10명과 내관 2명과 시녀 5명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대륙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천하 통일을 하고 기원전 207년 을미년 10월에 멸망했습니다.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지 고작 15년이었습니다. 이는 유방이 서쪽 출정에 나선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진나라 함양성에는 진나라의 깃발이 내려지고 대초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그 옆에는 초나라 정서장군 패공 유방의 깃발이 같이 휘날렸습니다. 유방이 자영을 살려두자 반란군 장수들은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자영이 스스로 항복했으나 그는 진나라의 왕족이 아닙니까? 진나라의 왕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 자영도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영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천하 대의가 아닙니까? 그러자 유방이 대답했습니다. 내 권한으로 자영을 죽이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다. 자영을 죽이려면 초나라 회왕의 명이 있어야 하고 항우 대장군의 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게는 자영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어 장량이 말했습니다. 만일 자영을 죽여 진나라 백성의 민심을 잃으면 우리 반란군이 어떻게 진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인심을 잃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하오니 자영을 살려둔 것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러자 반란군 장수들이 수긍하고 물러갔습니다. 이어 유방은 반란군 병사 전원에게 포상을 내렸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반란군 병사들은 저마다 한 자리 차지할 거라며 즐겁게 먹고 기분 좋게 취했습니다. 이때 함양성의 부자들이 식량을 대어 유방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부자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유혹에 빠져 실수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란군은 첫날은 함양성 밖에 진영을 치고 지냈습니다. 다음 날 유방은 장수들을 이끌고 함양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양성은 진나라의 도읍이자 황제가 머무는 주요 궁궐을 말합니다. 전체 궁궐만 해도 36개여 화원만 해도 24개였습니다. 이전 전국시대 6나라의 궁궐을 승리 기념으로 모두 모방하여 지었습니다. 궁궐은 모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천하 곳곳에서 데려온 미녀들이
궁궐마다 가득했습니다. 유방은 그만 감탄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천하제일이로다. 병사들이 궁궐 창고를 수색하자 수많은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방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에게 부탁해도 구할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여기 가득하구나. 하지만 누구라도 보물에 손대서는 아니 된다. 모두 봉인하여 항우 장군이 오시면 그대로 바쳐야 한다. 손대는 자는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유방이 보물을 구경하고 있을 때 행정총책 소하는 진나라 승상 집무실에 들어가 천하 곳곳의 지족도를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지족도에는 천하의 지리와 요새, 주요 거점과 도시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소하가 지족도에 열을 올린 까닭은 이렇습니다. 만일 유방장군이 천하로 눈을 돌린다면 그때는 이 지족도가 적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유방이 보물을 구경하며 궁궐 깊숙한 후궁에 이르렀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궁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유방은 양기를 참지 못하고 마음대로 미녀들을 희롱했습니다. 여자를 만난 지 오래된 탓에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본래 주색을 좋아하는 유방은 그날 종일 미녀들에 빠져 궁궐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한 42살의 사내가 천하제일 미녀들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반란군 장수들은 혹시라도 유방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방에게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건달 시절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진나라는 부유하고 거대한 나라다. 내가 이곳을 다스린다면 마음껏 미인을 안고 한없이 주색에 빠지리라. 유방은 미녀들을 한 줄로 세워 그 수를 세워 보았습니다. 1000명이 넘자 그만 세기를 중단했습니다. 1000명도 넘는구나. 세워도 끝이 없구나. 이 많은 미인이 다 어디서 왔단 말이냐. 그러자 후궁을 관리하는 뇌관이 아뢰었습니다. 미녀들은 천하 곳곳에서 매달 진상한 것입니다. 시황제 때는 10,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기후로 초라해진 것입니다. 유방은 내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미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미인들이라면 오늘은 마음껏 취할 만하다. 매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때 유방은 자신이 반란군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채신머리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었습니다. 그건 건달 시절의 천안말씨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유방이 나오지 않자 돌격대장 번쾌가 참다 못해 아뢰었습니다. 형님은 반란군을 이끌고 천하를 평정할 생각이요? 아니면 반란군을 방패로 삼아 주색에 빠질 생각이요? 진나라를 망치게 한 것이 보물과 미녀 때문이 아닙니까? 형님도 이를 따라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진나라의 백성을 위로하고 혼란을 평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에 유방은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진나라 왕에 오르면 마음껏 미녀들을 품고 살 것이다. 그때 나를 방해하는 자는 번쾌라 해도 칼로 목을 벨 것이다. 그러자 이어 책사 장량이 아뢰었습니다. 미녀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악에 빠진 자 중에 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진나라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나라가 망한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유방 장군께서 정의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주색에 빠진다면 이는 진나라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자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주색에 빠진다면 이는 진나라의 전철을 밟는 일이지. 아쉬워도 일어서야겠다. 하고는 유방이 미인을 뒤로하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이어 유방이 전군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함양성을 그대로 봉인하고 항우 장군의 입성을 기다려라.
그러자 행정총책 소화가 아뢰었습니다. 천하가 오래도록 무도한 진나라의 법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진나라의 법은 황제의 정치를 비방하면 삼족을 멸하는 악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황제를 욕한다며 이유 불문하고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이 얼마나 못되고 악랄한 법입니까? 그러니 진나라 백성의 인심을 얻고자 하면 법을 너그럽게 고치셔야 합니다. 이는 항우 장군을 기다리는 것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에 유방이 장량의 조언을 들어 새로운 법을 공표했습니다. 대초의 회왕은 가장 먼저 진나라 함양에 들어간 장수를 진나라의 왕으로 봉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대초의 장수 중에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 마땅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진나라의 법을 모두 폐지한다. 새롭게 고쳐 백성을 이롭게 하는 약법 3장을 공표한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그만한 벌을 받는다. 셋째, 도적질한 자는 태형에 처하고 옥에 가둔다. 우리 반란군은 이 약법 3장을 지키는 진나라 백성은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법을 지켜 마음 놓고 살기 바란다. 약법 3장이란 간략한 법이라 해서 간략한 약자를 써서 약법 3장이라 합니다. 또 세 가지 정한 법이라 해서 약속할 약자를 써서 약법 3장이라 쓰기도 합니다. 유방은 이어 전군에 조소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법을 공표하였는데 옛 법으로 백성을 해하거나 괴롭히는 관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소를 어긴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그러자 진나라의 백성이 크게 감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명한 세상에 살게 될 줄이야. 유방 장군을 우리 함양의 왕으로 세워야겠소. 약법 3장이 널리 퍼지자 진나라 백성은 크게 환호를 울리며 거리에서 만나는 반란군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점점 커져 유방의 진영에까지 찾아와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일절 음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란군은 부족한 것이 없다. 군량도 충분하다. 그러니 백성들의 그 마음만 받겠다. 그러자 진나라의 백성들이 유방을 더욱 공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유방의 반란군이 진나라에서 환대를 받자 많은 장정이 유방의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나라의 노역으로 끌려와 정착한 이들로 대부분 초나라가 고향인 자들이었습니다. 유방이 진나라에서 인심을 크게 얻자 장수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방 장군이 진나라 왕에 오르는 것이 천하의 대의이다. 항우 장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서둘러 왕에 오르도록 재촉해야 한다. 진나라의 도 함양은 중원의 10배에 해당하는 부를 가진 곳입니다. 이전에 진시 황제가 즉위하면서 천하갑부 10만 명을 함양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함양은 지형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이 요새에 둘러싸여 적의 침입을 수비하기에 이로운 곳입니다. 진나라는 이런 유리함을 가졌음에도 멸망했으니 철저히 대비 못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천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란군의 장수들이 유방 장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은 이 살기 좋은 진나라에서 벼슬을 얻어 풍족한 앞날을 기대했던 겁니다. 이런 출세에 대한 염원 탓이었는지 반란군 장수들은 항우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일 반란군 수장 항우가 입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는 항우의 반란군에게 모든 걸 내어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곳 함양은 유방 장군이 왕이다. 그러니 항우의 함곡간 입성을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 서둘러 병력을 보내십시오. 이에 유방이 항우를 두려워하면서도 혹시라도 진나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연한 생각에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이는 유방이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항우는 제나라 재건 세력인 전씨를 제압했고 연나라를 재건하려는 연씨 왕족을 제압했고 조나라의 이압 집산으로 일어난 반란군을 제압하여 휘하에 두었습니다. 사실 이는 제압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항복이었습니다. 대장군 항우의 공격에 무조건 백기를 들었던 겁니다. 군대의 규모에서 어느 지역의 반란군도 항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항우가 지나가면 싸울 의지를 잃었고 바로 굴복했던 겁니다. 항우의 이런 일방적인 승리는 상대가 약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항우의 명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항우는 천하에서 제일 강력한 대장군이라는 명성을 얻어 그 권세와 실력이 사실보다 더 뛰어나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겁니다. 허가 실을 앞섰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곳마다 장정들이 환호하며 항우를 따랐습니다. 명성이란 결정적인 판에서는 실력을 앞섭니다. 명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 바로 고대의 진리였습니다. 항우는 멀리서 함곡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방이 이미 함곡관을 지나 함양성에 들어간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항우의 생각에는 유방이란 인물이 남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항우가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이전에 진나라 장군 장안이 항우에게 투항하자 항우의 반란군은 초나라 병사와 진나라 병사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 병사들은 항복한 진나라 병사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며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함곡관에 이르자 차별받던 진나라 병사들이 은밀히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장안 장군은 우리 처지를 조금도 생각지 않고 개인적 안위를 위해 항복했다. 그러니 우리가 반란군의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만일 항우 장군이 함곡관 진입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우 장군의 편에 서서 싸웠으나 항우 장군에게 몰살당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것이다. 더구나 진나라에 있는 우리의 가족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몰살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안팎으로 죽는 신세이다. 우리가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진나라 병사들의 불만은 차츰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항우가 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안에게 속아 항우에게 항복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항우는 잔인하여 만일 반란군이 함곡관에서 진나라에 패하면 우리를 몰살할 것이다. 장안이 패공 유방에게 항복했다면 우리가 이런 학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유방은 인자한 장군이니 우리가 이런 차별이나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하를 다스릴 사람은 잔인한 항우가 아니라 인자한 유방이다. 항우는 소문을 듣자 장안과 함께 항복한 진나라 병사들이 가소로웠습니다. 즉시 장수 영포를 불렀습니다. 장안은 우리에게 복종하나 장안이 이끌고 온 진나라 병사들은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함곡관에 들어가면 분명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불평하는 진나라 병사들을 미리 제거하라. 일찍부터 싹을 없애는 것이 후한을 없애는 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책사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하고 무리한 일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알면 우리를 멀리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범증이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성미라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야심한 밤에 영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깊은 잠에 빠진 진나라 병사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도 모르게 생매장했습니다.
이때 생매장한 수가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학살이었습니다. 진나라 출신의 장안과 사마흔과 동해가 이를 알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이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슬픈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병사들이 진나라에 가까이 오자 몰래 모반을 꾀했기에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장안 장군을 크게 원망하고 증오했다. 그래서 내가 군령을 위해서라도 정리한 것이다. 다음날 항우는 군대를 정비하여 함곡관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는 내부의 분란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함곡관 입구에 도착하자 진나라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신도 불분명한 병사들이 함곡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방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병사들을 위장시킨 것입니다. 항우의 장수 영포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어디 출신이냐? 진나라 병사인가 반란군인가? 그러자 함곡관을 지키는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유방 장군의 반란군이다. 유방 장군께서 먼저 진나라를 점령했으니 이곳은 유방 장군이 다스리는 곳이다. 항우는 그 말에 유방이 함곡관을 먼저 들어간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반란군 조무래기가 진나라에 먼저 입성했으니 항우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장에 진격하여 함곡관을 파괴할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책사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항우 대장군께서 천하를 평정하는데 어언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패공 유방은 단물만 쭉 빨아먹고 진나라에 먼저 입성했습니다. 정작 진나라를 얻어야 할 장군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신세이니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이제는 꾀를 내고 계책을 낼 겨를이 없습니다. 함곡관은 전공법으로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감히 저들이 장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항우가 이를 갈면서 범증의 말을 따랐습니다. 좋은 말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함곡관을 공격하면 유방이 어찌 감히 막겠소. 항우는 즉각 영포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함곡관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 회유책을 썼습니다. 이는 만일 유방이 진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항우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신이 유방에게 말했습니다. 항우 대장군께서는 유방 장군이 함양에 입성한 것을 크게 치하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며 장수들 앞에서 크게 지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유방 장군께서 순조롭게 함양에 입성한 배경에는 항우 대장군이 서쪽의 반란군을 모조리 평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란군이 들끓었다면 그 치열한 싸움을 유방 장군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항우 대장군께서 천하를 평정하고 함곡관에 이르렀는데 유방 장군께서는 무슨 이유로 대장군의 입성을 막아선 것입니까?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대초를 배신하고 유방 장군 스스로 진나라를 차지하려는 속셈입니까? 아니면 진나라와 밀약하여 항우 대장군을 공격하려는 의도입니까? 항우 대장군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함곡관을 공격할 것입니다. 유방 장군께서는 분명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신의 질문에 유방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아니, 불안했습니다. 감히 항우와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방이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항우 대장군에게 무엇라 말해야 오해가 없겠는가? 그러자 장수 관영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함곡관을 지키기 위해 항우와 싸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항우는 우리보다 병력도 많고 훈련된 병사도 많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함곡관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세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 대세에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자 유방이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함국관으로 병사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다. 그때 책사 장량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항우의 공격을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사신을 보내 항우를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싸움이라도 나게 되면 함양성에 들어온 공로를 항우가 다 가져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몸을 굽혀야 할 때입니다. 그러자 유방이 급히 관영을 함국관으로 보냈습니다. 이어 관영이 정중히 예를 갖추어 항우를 영접했습니다. 항우는 함국관을 들어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심 기분이 나쁘긴 했으나 유방과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항우의 반란군은 함양에 들어와 홍문의 진영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유방은 수적으로 항우에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우 군대의 용맹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허투루 나선다는 것은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격이었습니다. 항우는 진영을 갖추자 유방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유방은 이 조서를 받아들고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유방은 함양성에 들어온 뒤의 일들을 낱낱이 고하라. 거짓을 아뢰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항우는 나름대로 유방을 벌하기 위해 장수들을 풀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의심했던 부분은 유방이 함양에 입성하여 진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방으로서는 대답에 아주 신중했습니다. 항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물으려 할 것이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유방의 장수 조무상이라는 자가 몰래 항우 진영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몰래 항우 장군을 오래도록 흠모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 거짓 없이 유방 장군의 일을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만일 소인이 한마디라도 거짓을 말하면 저의 목을 치십시오. 천하가 항우 장군에게 복종하자 진나라가 망했고 천하 백성은 도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방 장군만은 항우 장군의 은덕을 입어 무사히 함양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고마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방 장군은 자신이 진나라 왕에 오르고자 진왕 자영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는 자영과 모종의 미락을 주고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유방 장군은 함양성의 모든 보물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마땅히 항우 장군의 명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병사들을 함국관으로 보내 항우 장군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의 행동입니까? 지금도 갑옷을 입은 채로 언제라도 항우 장군과 싸울 태세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처신입니까? 하오니 마땅히 죄를 물어 유방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항우가 조무상의 말을 듣고 보니 유방은 그러고도 남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우는 이내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책사 범증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유방은 패연에서 주색 잡기나 좋아하던 건달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의 휘하에는 부패한 관리와 불량배 출신이 많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것과 사악한 것을 추구하니 유방이 어찌 바르고 정직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항우 대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나 그 속은 제 살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유방이 우리에게 진실된 면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하오니 유방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유방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항우 장군께서 천하 1인자에 오르실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유방을 제거하십시오. 범증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유방에 대한 소문이 무척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우는 적대적이고 잔인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천하 대권이 유방에게 흘러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항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방을 죽이겠다. 그러자 범중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시면 아니 됩니다. 유방에게는 용맹한 장수와 뛰어난 모사꾼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면 우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신이 계책을 내자면 오늘 밤에 기습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범중의 이 계획을 항우의 장수 항백이 알게 됐습니다. 항백은 항우의 사촌 아저씨로 이전에 장량이 진나라에 쫓기는 신세였을 때 신세를 졌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항백은 고심했습니다. 만일 오늘 밤 기습 공격을 하면 유방은 물론이고 소중한 친구인 장량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든 장량을 살려야 한다. 개죽음을 당하게 할 수 없다. 항백은 바로 말을 몰아 유방의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급한 일로 장량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 안내하라. 장량은 항백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초저녁 별자리를 짚어봤습니다. 동남쪽으로부터 별자리가 제각각 흩어져 불운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자리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량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는 항백이 나를 찾아온 이유일 것이다. 항백은 장량의 막사에 들어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밤의 거사를 알렸습니다. 나와 같이 항우의 진영으로 가세. 그러면 자네는 죽지 않을 것이네. 그러자 장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이 밤에 찾아오다니 그대 진심에 내 경의를 표하네. 하지만 나는 이미 유방을 섬기는 신하가 아닌가. 어찌 나 혼자 살고자 달아날 수 있겠는가. 이는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고 사내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네. 나는 내가 알아서 처신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 항백은 그래도 장량이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러면 혼자라도 멀리 달아나게 내 부탁이네. 장량이 말했습니다. 알겠네. 장량은 하늘의 별자리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온 걸 보니 항백은 내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장량이 항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유방 장군을 만나서 심각성을 알려주게. 어떤가? 항백이 말했습니다. 나는 장량 자네를 만나러 온 것이지 유방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네. 하지만 장량이 거듭 요청하자 항백이 어쩌지 못하고 함께 유방을 만났습니다. 먼저 장량이 유방에게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사가 아니라 반란군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방은 항우가 오늘 밤 기습 공격한다는 소식에 대경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자 장량이 유방에게 물었습니다. 유방 장군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시면 항우 장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방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천하무적인 항우를 이긴단 말이요. 나는 항우를 이길 수도 없지만 싸울 생각도 없어. 어찌 항우를 배신한단 말인가? 그러자 장량이 항백을 불렀습니다. 항백이 유방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항우의 장수 항백이라 합니다. 그러자 유방이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여 항백을 정중히 대했습니다. 예를 갖추어 자리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를 묻게 되었습니다. 항백이 유방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에 유방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항백 장수를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뜻으로 우리 두 사람이 사돈을 맺읍시다. 어떻습니까? 그러자 항백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나
항우 장군이 유방 장군을 경계하는 시점이니 이는 다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유방 장군 입장에서는 공로자가 될지 모르나 항우 장군 편에서는 배신자가 되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없던 일로 하시지요. 항백이 유방의 청을 거절하자 장량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집안이 혼인을 맺는 것은 큰 경사입니다. 양가의 아들과 딸에게 기쁜 일인데 무엇이 오해란 말입니까? 항백 그대가 사양하지 말고 유방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그러자 항백이 예를 갖추어 유방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량이 유방과 항백의 옷깃을 작게 잘라 증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뜻하지 않게 유방은 항백과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유방이 사태의 심각함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달아날 구멍이 항백에게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유방이 말했습니다. 나는 반란군 중에 가장 먼저 함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항우 장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함양궁의 보물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모두 봉인하여 항우 장군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항우 장군에게 제발 나의 진심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항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장군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일인데 오히려 오해가 있던 모양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항우 장군에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항백이 그렇게 돌아가자 유방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항우의 기습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생각할수록 막연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항우는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진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장수 항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물었습니다. 항백은 어디 갔는가? 그러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항백이 급히 들어섰습니다. 항우가 물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앞두고 어딜 갔다 오는 겁니까? 항백이 대답했습니다. 유방의 진영에 장량이라는 내 친한 친구가 있어 그에게 잠시 다녀오는 길이오. 유방의 진영이라는 말에 항우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자 항백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방이 함양에 먼저 들어와 함곡관을 막은 것은 진나라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을 경계한 것이지 항우 장군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유방이 함양성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보물 등은 일체 손대지 않고 봉인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항우 장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한시도 대의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방은 항우 장군의 훌륭한 부하입니다. 유방 그를 죽여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자 책사 범증이 항우에게 아뢰었습니다. 항백은 작은 것만 보았지 큰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방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항우 장군에게 천명이 부여되는데 유방이 그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을 죽여야만 항우 장군의 천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밤 유방의 진영을 기습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항우가 말했습니다. 항백이 가서 기습 공격을 발설했을 것이요. 유방은 아마 최고 수위의 경계에 돌입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싸우지 않고도 유방을 죽일 수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오. 내가 유방을 부르면 그가 어찌 거역하겠소? 그때 죽여도 늦지 않소. 이렇게 해서 항우의 야간 기습이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대신에 항우는 사신을 보내 유방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홍문에서 연회를 열고자 하니 유방 장군은 참석하라. 이때 범증은 증오하는 눈으로 항백을 쳐다보았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가다가 막판에 꼬여버리는 것이 어떤 이상한 기운이 조화를 부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범증은 다시 계책을 꾸몄습니다. 항우를 따라 막사에 들어서자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진나라를 멸하고 항우 장군에게 천명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방이 항우 장군의 천명을 자꾸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를 부르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려보내면 그때는 천명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항우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이는 유방 하나 죽이기는 우습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유방은 밤늦게 긴급 참모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방이 말했습니다. 항우가 왜 나를 부르는 것일까? 이에 여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일 홍문의 연회는 잔치가 아니라 제삿날입니다. 항우가 유방장군을 죽이려는 속셈입니다. 아마 범증이 계책을 꾸몄을 겁니다. 이어 장량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삿날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연회가 될 것입니다. 주군께서 내일 참석하시면 우선 겸손하게 항우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항우 장군이 장안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겠냐며 고개 숙여야 합니다. 만일 항우가 죄를 물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태연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유방이 장량을 믿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나는 장량 그대만 믿고 홍문의 연회에 가도록 하겠소. 유방의 특징이라면 궁지에 몰렸을 때 너만 믿는다는 아주 상투적인 말투입니다. 이는 건달 시절부터 입에 밴 특유의 언변입니다. 제3자가 들으면 아주 매스꺼운 말이자 표리부동한 말이었습니다. 엉큼하고 교활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의 장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방의 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날 밤 유방은 잠들기 전에 항우를 떠올렸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항우가 장안을 굴복시키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함양을 들어갈 수 있었겠냐 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국관에 병사를 파견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만일 내일 항우의 칼에 맞아 죽는다면 세상이 무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폐연거리에서 주색 잡기나 하고 놀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뭐람? 얼떨결에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후회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연회를 열기 전에 범증이 항우에게 계책을 아뢰었습니다. 유방이 나타나면 먼저 3가지 죄를 물으십시오. 첫째는 함곡관을 막은 이유, 둘째는 함양성의 보물을 함부로 손댄 이유, 셋째는 허락 없이 진나라 왕에 오르려 한 이유를 추궁하십시오. 그때 대답하지 못하면 바로 칼로 목을 베십시오. 이것이 유방을 죽이는 상책입니다. 중책은 연회에 들어올 때 부하들을 모두 떼어놓고 들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들어서면 그때 목을 베는 것입니다. 하책은 유방에게 술을 먹여 그가 취하여 실수했을 때 그 핑계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홍문의 연회에서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은 항우 장군의 천명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중은 그래도 뭔가 불안했습니다. 항우의 뒷모습을 보자 그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범중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우는 용맹한 장수만을 자신의 상대로 여긴다. 그때는 치열하고 잔인하고 철저하다. 하지만 유방처럼 유들유들한 자는 겁쟁이로 여겨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겁쟁이에게는 그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다.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기적적으로 일이 성사되니 말이다. 유방이 나무 칼과 창을 든 군대를 이끌고 서진했을 때 누가 그를 장수라 여겼던가? 그가 감히 진나라 군대를 이길 것이라 누가 상상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런 유방이 저렇게 성장한 것은 과연 무슨 조화인가? 하늘의 천명은 하나이다. 둘일 수 없다. 오늘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한다면 천하의 주인이 명확해지리라. 이른 아침에 유방의 막사로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소아가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밤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주군께서 홍문의 연회에 가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항우를 마주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운이 주군의 안위가 염려되니 항우를 만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만난다면 항우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진영에는 50명의 용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여기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먼저 가서 항우를 만나 달래보겠습니다. 허락하시면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기는 노인이라 그런지 항상 목숨을 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만일 항우를 설득하는 일이 실패하면 이는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장량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홍문의 연회에 가시는 것이 가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소신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서 책사 범중의 꾀를 쓰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그리고 주군을 안전하게 모시고 오겠습니다. 유방의 진영에서 홍문까지는 50리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유방은 행렬을 초라하게 꾸렸고 복장도 검소하게 꾸렸습니다. 부의병도 1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수행하는 장수도 번쾌, 하우영, 소화, 장량이 전부였습니다. 홍문에 들어서자 대장군 항우의 기치 창검이 눈부시고 화려했습니다. 과연 천하 대장군다운 풍모였습니다. 도열에 있는 병사들과 장수들은 엄숙했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유방은 그걸 보자 오싹했습니다. 홍문에 다다르자 얼굴에 문신을 한 팔척장사 영포가 나와 영접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유방 장군. 호위병은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유방 장군과 부하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우 장군의 명입니다. 유방은 장량과 함께 연회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항우에게 죽는 것이 아닌가. 유방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항우의 군사들이 눈초리도 살벌하게 유방을 쏘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방은 그 순간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유방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대범하게 걸으셔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달아나면 그건 바로 죽음뿐입니다. 적에게 조금이라도 트집 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당상에 이르니 항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책사 범증이 서서 맞이했습니다. 유방은 항우를 보자 바로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어 장량이 절하고 아뢰었습니다. 천하 대장군을 이렇게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진나라 장안과 9번 싸워 9번 모두 이긴 그 용맹함 탓인지 연회장이 너무 살벌합니다. 분위기를 밝게 해주십시오. 이에 항우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당장 칼을 다 거두어라. 하고는 항우가 유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방, 그대가 저지른 3가지 죄를 아는가? 그러자 유방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장군을 따라 반란군에 합류했는데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자 항우가 매서운 표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건가? 유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왕 자영을 마음대로 살려둔 것인가? 그에게 뇌물이라도 받은 것인가? 유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을 살려둔 것은 항우 장군께 처분을 맡긴 것이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항우가 이어 물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함양성을 점령하고 진나라의 모든 보물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누구 맘대로 약법 3장을 선포했는가? 유방이 대답했습니다. 소신은 진나라의 보물을 손댄 적이 없습니다. 모두 봉인하여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는 항우 장군이 오시면 처리할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약법 3장은 반란군의 인자한 입장을 전하고자 임시로 반포한 것입니다. 어찌 소인이 마음대로 법을 정하겠습니까? 진나라의 백성을 달래고자 한 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어 항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함곡관을 왜 막아선 것인가? 진나라 왕에 오르려는 욕심을 부린 것인가? 유방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함곡관을 막아선 것은 다른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미 함양성의 모든 것을 항우 장군을 위해 준비해 두었는데 무슨 이유로 장군의 진입을 막겠습니까? 그것은 병사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소인의 말에 한치의 거짓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목을 베십시오. 이어 유방이 마음 약한 사람처럼 눈물을 보였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성심성의를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야속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항우는 유방의 눈물을 보자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이런 겁쟁이와 싸우더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자가 어찌 나를 이긴단 말인가? 하고는 항우가 마음을 풀어 말했습니다. 내가 유방 장군을 의심한 이유는 유방의 부장 조무상이라는 자가 나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이다. 내가 일부러 죄를 물은 것이 아니다. 하고는 항우가 유방의 손을 잡아 당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대의 진심을 알았으니 이제 허물을 벗고 연애를 즐겨보세. 그러자 항우를 바라보고 있던 책사 범증이 애가 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항우에게 눈길을 주어도 항우는 모르는 척하며 유방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참다 못한 범증이 비단 주머니를 들어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는 항우를 죽이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그 신호도 지나쳤습니다. 범증이 세 번째 신호를 보내자 항우의 장수 진평이 유방에게 다가가 수를 따랐습니다. 이는 유방을 취하게 하여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범증은 애가 달았습니다. 항우가 저러면 안 되는데, 유방을 살려두면 안 되는데. 항우는 유방에게 술을 권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평이 다시 유방에게 다가가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술잔 가득 채워야 하는데 진평은 유방의 얼굴을 쳐다보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풍모가 항우와 달랐던 겁니다. 왠지 제왕의 풍모를 느꼈던 겁니다. 진평은 술을 조금만 따르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득 따랐습니다. 이는 범증의 계책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유방은 진평이란 이름을 거듭 되새겼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실수할 것을 이자가 구했다. 이를 지켜본 범증은 인상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범증이 비단 주머니를 만지자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장막 뒤에서 항장이라는 장수가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항우에게 절을 하고 술을 한 잔 받은 다음에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조금씩 빨라질 때마다 칼을 휘두르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유방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는 칼춤을 빙자하여 유방을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칼은 번뜩였고 칼날은 날카로웠고 항장은 몇 차례 제자리를 돌다가 차츰 유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항백이 칼을 뽑아들고 일어났습니다. 칼춤은 상대가 있어야 어울리는 법이다. 그러니 내가 맞추겠다. 하고는 항장을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칼춤은 힘차면서도 유연했고 유연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장량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회장 밖에 있는 번쾌를 급히 불렀습니다.
번쾌가 달려와서 장량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이상 없소? 장량이 말했습니다. 지금 연회 중에 칼춤을 추고 있어. 그래서 부른 것이오. 칼춤이요? 그 말에 번쾌가 바람처럼 연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우의 두 병사가 번쾌를 막아섰으나 번쾌가 힘으로 이들을 떠다 밀었습니다. 번쾌가 휘장을 젖히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항우는 마침 칼춤을 보고 있다가 번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잠시 칼춤을 멈추어라. 그러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막 등장한 번쾌에게 쏠렸습니다. 항우가 물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냐? 그러자 번쾌가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신은 유방장군을 모시는 장수 번쾌라 합니다. 오늘 진나라를 멸하고 천하 백성을 도탄에서 구한 기념으로 항우 장군께서 술을 준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을 밖에서 기다려도 술 한 잔 준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술인가 궁금해서 허락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항우가 번쾌의 말을 받았습니다. 허허, 그놈 말을 잘하는구나. 저자에게 술을 가득 따라 주어라. 군영 시종이 술통을 가져와 번쾌에게 술을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번쾌가 선체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항우가 그 모습을 보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놈이구나. 한 잔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번쾌가 대답했습니다. 몇 잔이라도 대장군께서 주시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항우가 승낙하자 번쾌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대초의 회왕께서 함양에 먼저 들어간 자를 진나라의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방장군이 가장 먼저 입성했습니다. 함양궁에 들어와서도 재물이고 민요고 보물이고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모두 봉인하여 항우 장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함곡관을 수비한 것은 진나라 군대와 도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를 중상모략하여 유방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껏 항우 장군을 위해 싸웠는데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어찌 음모를 꾸며 죽이려 하십니까?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번쾌의 기백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리로 청했습니다. 이리 올라와 한 잔 더 마셔라. 여기 돼지다리라도 갖다 줘라. 번쾌가 술잔을 비우고는 돼지 다리를 우걱우걱 씹었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진나라 멸망을 기념하며 다 같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연회장은 살벌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틈에 유방이 장량과 속삭였습니다. 벽옥 한 쌍은 항우 장군에게 드리고 옥도 한 쌍은 군사 범중에게 드리시오. 하고는 유방이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번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번쾌는 돼지다리를 내려놓고 유방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항우의 장수 진평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딜 가는 것이오? 번쾌가 화장실을 간다며 패공을 호위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막사를 나오자 유방은 다급했습니다. 호위군을 불러 급히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의 호위를 받으며 항우의 진영을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유방이 돌아오지 않자 어디 갔냐며 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장량은 화장실에서 곧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넉넉히 지나자 장량은 항우 앞에 절을 하며 아뢰었습니다. 이는 유방이 충분히 진영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방 장군은 술에 취하여 먼저 일어섰습니다. 원래 술에 약하여 대장군 앞이라 취하면 실수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대신에 대장군에게 벽옥을 선물로 남기셨고
군사에게는 옥두를 선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면 바로 진나라의 옥새를 바칠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가 옥새라는 말에 달리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진평을 불렀습니다. 그래 유방이 가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자 진평이 대답했습니다. 유방 장군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셨는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장수들에게 안겨 억지로 군문을 나가셨습니다. 이는 진평이 유방에게 호의를 느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우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연거푸 술을 들이키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량이 돌아가자 연회장에 남은 사람은 군사 범증 혼자였습니다. 범증은 유방이 선물로 주었다는 옥두를 상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어 칼로 내리쳐 박살을 내었습니다. 항우는 기회가 찾아왔건만 도리어 유방을 가련하게 여겨 살려주었다. 이는 천명을 뿌리친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과연 항우를 돕는 것인가? 아니면 유방을 돕는 것인가? 장량이 항우의 진영을 막 벗어날 무렵에 창을 들고 춤추는 한 장수를 보게 됐습니다. 머리에 햇살을 이고 창을 움직일 때마다 번득거렸습니다. 깊이 찌르고 높이 솟고 휘둘러 찌르고 그 동작이 매섭고 날렵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창을 뻗을 때마다 노래를 한 구절 불렀습니다. 위태롭구나 위태로워. 진나라가 망하고 과연 노공이 흥하겠는가. 범증은 되지 않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항우는 입에 넣어줘도 배틀에 하니 천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장량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는 노래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누구시오? 성함이라도 알 수 있겠소? 하지만 장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창을 냈지를 뿐이었습니다. 유방은 돌아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장량이 만난 장수는 과연 그 정체가 누구일까요? 오늘 초안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우의 천하분할과 유방의 고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